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일희일비 하면 누군가는 안 된다 그러고 원래 시장이 일희일비 하는 거라고 얘기들도 하지만 네. 어제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한다면 오늘은 안 좋을 건 알았지만 요 강도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목요일 시장이네요. 오늘 5,863 정도까지 그래도 장중에 좀 회복해내는 저점에서 좀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기는 있었지만 오후 접어들면서 좀 밀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는 코스피가 2.6% 정도 하락, 5771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1.7% 하락, 1144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뭐 이따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지만 어제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 또 선물 다 매수를 해줬다. 좀 반갑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SK증권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희일비 맞아요? 일희일비? 어제는 네. 일희였고 오늘은 일비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어제는 상승할 거는 알았지만 왜냐면 이제 뭐 요즘에 야간 선물도 많이 보시고 미증시 흐름 보면서 이렇게 오니까 어제는 상승할 거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셌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하락을 예상은 했지만 요 강도를 어떻게 평가해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네, 뭐 오전장 하락 출발 이후에 12시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네. 그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아래꼬리를 꽤 달았고요. 반도체가 마이크론이 시간 내에서 좀 빠졌는데 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12시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가지수 선물이 이제 폭포수처럼 막 이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돌려놨던 시장을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모습이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쳐다보고 있으면 원유가 튀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유가 튀지는 않았는데 그 빠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정오를 넘어가면서 카타르 쪽에 있는 라스라판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박이 뭐 발사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이게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라스라판 지역은 카타르 LNG 시설이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시설은 아닙니다. LNG 쪽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원유 쪽의 흐름들은 더 튀지는 않는데 왜 지수가 이렇지 할 수 있겠지만은 LNG 쪽의 시설에 이제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 측에서 에너지 시설 공격,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나 UAE나 사우디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이란의 공격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도 또 이란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SNS나 이런 것들을 한 뒤에 이제 그게 생기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자칫 맞대응으로 가면서 그러면 뭐 트럼프가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이스라엘이 컨트롤이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번 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도 사실 이렇게 뭔가 원유 공격이나 이런 시설을 공격한 거잖아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튀고 빠졌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좀 컨트롤할 수 있나?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SNS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몰랐다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면 이거 자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마음대로 때리고, 근데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특사까지 파견했는데 또 때렸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군사시설 때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뭐 원유시설이나 정제시설 이런 걸 때려버리면 이게 중동 지역의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자, 이런 차에 지금은 중동 국가들이 어차피 잘 됐다, 이런 차에 미국에다가 이란을 완전히 때려 죽여라 라고 이란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향해서 미국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조금은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인 뉴스들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오늘도 카타르 관련 뉴스가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들어와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미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미증시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버텨주다가 반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제 낙폭이 좀 나오면서 또 주요 이평선들을 많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빠르게 좀 돌려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간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오전장보다는 이제 우리가 12시 정도까지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도 또 돌려 세우려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제 한 12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고 2시 넘어서도 한번 밀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밀릴 때는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자체가 많이 튀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걸 좀 누적된 데이터로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차트상으로는 코스피가 오늘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위치라고 하면 큰 돌바락재가 없을 경우에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따져볼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AI만 본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지만 지금 뭐 FMC에서 매파적인 발언도 나왔고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저는 일단 일희일비보다는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조금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전 좋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새벽에 나왔었던 이런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유가의 변동 지금 이제 트럼프가 너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게라고 했는데 공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외국인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하느냐 마느냐. 전 이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이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 8%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느 정도 밀리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세가 붕괴될지 붕괴라는 표현은 좀 무서운데 조금 기간 조정에 들어갈지 네.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확률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래도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느 정도 약할 것은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는 이제 간밤부터 쌓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두 분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장 초반에 뭐 야간에서도 그랬고 달러원 환율이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야간에서 1,508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출발 자체를 1,505원에서 했고요. 뭐 한은 부총재도 그렇고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 메시지가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 1,500원 밑에서 장중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것도 수급적으로 부장님 좀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일단 일어났고요.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미국은 이 유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물론 뭐 휘발유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소비가 어떻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가장 영향이 없는 나라입니다. 최대 이제 원유 산유국이고요.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본인들은 괜찮아요. 내부적으로는 뭐 원유 관련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제일 탄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국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인플레 문제라든지 금리 인하를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빠지진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죠. 그래서 국채 수익보다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금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금도 빠지는 것은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을 것은 안전자산 달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달러 쪽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도 빠지고 그다음에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의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잘 보자 말씀드린 것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일단은 EM 쪽으로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최근에 뭐 서베이를 좀 보면 그래도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포지션보다는 EM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고 자금이 좀 꽤 넘어왔다는 게 보입니다. 신흥국 쪽으로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데 다만 액티브 자금들은 꽤 이제 한국에서도 한 20조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고요. 네. 근데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 들어오던 과정이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패시브 자금도 약간 유출이 아주 뭐 액티브 자금만큼 크진 않지만 계속 들어오던 패시브 자금도 약간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오던 패시브 자금마저 살짝 밀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좀 받는다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게 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한국에 대해서 엑시트를 하는 것이냐, 신흥시장 또는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떠나는 것이냐에 대한 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반도체를 팔면서도 다른 섹터를 샀다는 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짚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자금이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소위 말하면 위너 섹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그다음에 금 이런 것들을 좀 팔면서 많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좀 일으켰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많이 꽉 차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는 약간의 어떤 그런 뭐 해지 성격의 그런 줄여 나가는 성격이다 보는 것 같고요. 글로벌 서베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를 보더라도 글로벌 매니저들이 현금 수준을 3.4%까지 줄여놨다고 합니다. 보통 현금 수준이 4% 미만으로 가면 미국 시장도 매도 사인으로 보는데 그게 3.4%까지 현금이 확 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식을 완전히 풀리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 그게 이란 전쟁이 생기면서 이번에 보니까 4.3%대로 0.9%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일부 조금 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약간 포트, 풀로 채워놨던 포트를 조금 비워주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미국 시장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있는데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린 재밌는 이야기는 이렇게 팔고 있으면서도 계속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네네네. 지금은 3월 들면서 20조 넘게 팔았는데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비중은 더 올랐어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 또 예고까지 흥미진진합니다. 조금 이따가 꼭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오늘 장 이제 시작 전부터 생각했던 게 그러면 오늘 뭐 미증시의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서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사준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지금 또 순매수 어제는 팔고 오늘은 사고 그러니까 오르는 날 팔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날 사고 요런 흐름은 요거는 이제 학습 효과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지 수급 분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뭐 수급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 자료 잠깐만 네, 보면서 좋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뭐 중동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처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주식형 펀드와 그리고 미국 주식형 펀드 쪽으로는 지금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흥국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순유출 전환이 됐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근데 같은 기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에 대한 유출로 전환이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뭐 매도 나갔기 때문에 또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들도 계속해서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좀 반복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환율. 최근에 이제 뭐 유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1,500원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요 출처에 나와 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다시 한번 많이 분발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1월에 해외 투자가 3배가 폭증이 됐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또 60%가 급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었던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개인들이 올렸다 팔았다 매수했다 매도했다라는 관점보다는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판게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됐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명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 강하게 매수해서 들어오면은 시장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그리고 좋게 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요 꽤나 이제 조정 폭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렇게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감 숫자 잠깐 짚고 가면요. 코스피 결국에 2.7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5763.2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9% 하락 1143.48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뭐 5,900선도 회복을 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6,000 보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 악재를 좀 반영해 내면서 2.7%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3.6% 하락, 4.1% 하락으로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빠졌고요. 12위의 KB금융 정도 0.8% 상승으로 빨간불 켜내주는 정도, 신한지주가 1.58% 상승. 오늘 금융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외국인 매수도 좀 잡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요. 삼성전기가 3.5% 상승으로 MLCC에 대한 이슈를 오늘도 좀 받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력 쪽으로 해서 LS 일렉도 한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산 LRG 넥스원도 1.89% 상승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에코프로가 1.8% 하락,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이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하게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각각 1%대, 3%대 하락 이렇게 좀 포착이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래도 조금은 견조한 종목들이 있는데 리노공업도 0.43%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 모습도 보이고요. ISC도 6%대 상승, HBSP도 3%대 상승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부장님께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해준다고 하셨고 네. 여러 인사이트 좀 들어볼 텐데 들려주세요. 네, 뭐 저는 미국장 좀 밀리는 것에서 그렇게 걱정할 일인가 싶습니다. 네. 일단 디커플링이 가능하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생각해 보면 고점에서 미국장이 얼마나 빠졌나요? 한 3%? 뭐 어제 빼고 나면 어제 빠진 거 빼고 나면 그 전까지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1, 2%씩 빠지는 게 굉장히 대수롭게 뭐 너무 그렇게 뭐 한국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뭐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워낙 빠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안 빠지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타델 이야기도 좀 드렸지만 물론 뭐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타델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5조 달러 정도 규모의 최대 옵션 거래 이제 만기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7,000포인트 그러니까 S&P 500 7,000포인트에 엄청나게 풋 이제 거래가 이제 딱 돼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 근데 그걸 이제 그날 만기일날 풀어내면서 언와인딩 하게 되면 그리고 4월달 접어들면 엄청난 금액의 텍스 리펀이 나오는데 역시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개인들 리테일 자금들이 시장을 끌고 왔던 터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와중에서 수급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추정도 지금 리포트가 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빠질 수는 있죠. 중요한 자리는 6,600포인트 정도 1차
자리가 나오고 있고 S&P 500 기준 6,400에서 6,500 정도까지도 한번 갈 수는 있다 말은 나오는데 뭐 급락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직은 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 사태가 물론 장기화되고 뭐 갑자기 지상전까지 뭐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만약에 가버리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쪽으로 보는 쪽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다라고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물론 우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거 리먼 사태처럼 보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다면 조정 시 비중 확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갭을 메우는 정도 5,800펀드 정도까지는 1차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난주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네.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어제 그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피보나치 비율 61.8%를 돌리면 코스피 기준이 5,850포인트였는데 어제 이제 그걸 일단 돌파를 해버린 상태에서 오늘 눌림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사실 어떤 일이 생겨서 빠지긴 했지만 조금 눌릴 만한 자리에서 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인데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게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 화면상에서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수십 조를 팔고 있어요. 연체 이후 34조 원대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핑크빛 실선을 보시면 이게 어딥니까?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지분율이 거꾸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 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갈까요? 그게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지분율이 올라가는데요. 코스피가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팔아대도 외국인 지분율은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이걸 팔고 나가는 거냐 완전히 한국 시장을 버리는 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버리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정한 수준의 한국의 외국인 지분율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팔지 않았다면 외국인 지분율이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그죠? 엄청나게 40%막 넘어가면서 지분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어떤 외국인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팔면서도 그러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빨리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분율은 거꾸로 팔면서도 지분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시세도 있지만은 업종별 이제 26년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가면서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지금 상향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도 56% 정도의 외국인 지분율이 있던 게 50%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밴드 하단까지 빠진 것인데 아마 상황이 좀 바뀌면서 이란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다면 다시 그 자금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파는데 끝난 거 아닌가? 도망가는 거 아닌가? 한국 시장을 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라는 거고요. 적정한 한국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을 유지하는 그런 밸런싱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에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ETF 자금 유출입인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MSCI 한국 ETF 주간 순이익 금액은 계속 좋습니다. 그죠? 역대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도망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팔고는 있으니까 좀 생각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파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2월 말 3월 초 극단적으로 팔다가 돌아서고 있죠. 팔는 게 조금씩 좀 줄면서 사기도 하고, 그죠? 오늘 조금 팔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들이 일단은 조금은 매도의 어떤 시그널, 피크가 조금 더 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의 방향성은 당연히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팔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도 클라이막스가 조금 지나면서 강도가 줄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순매도 작업도 어느 정도 이제 전쟁 상태가 여기서 막 극단적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매도 클라이막스도 조금은 막바지 국면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명확합니다. 자, 한국 시장 전 세계에 비해서 지금 선진국, 신흥국,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서 한국 시장 이렇게 자줏빛 보이시죠? 예,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가장 높은 국가이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는 이 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외부에서 지금 8,500포인트까지 코스피 오늘 다시 코스피 목표 상향 조정한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모건 한국 시장을 스탠리.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자, 한 가지 더 한번 보여드리면 역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코스피가 있는데 역시 이제 유가 방향성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유가의 역방향과 코스피 지수, 그리고 글로벌 지수는 정확하게 96%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면 주가 오르고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이게 96%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거의 지정학적 사건 이후에 코스피 주가 흐름이 이게 평균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빠졌다가 쭉 회복이 되겠죠. 시간의 문제이다. 이거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짝꿍댕이론이 여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반복하면서 이제 미사일 한 방 쏘았다.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지상군 투입되고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형국으로 막 가면서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장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겪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은 기존 궤도로 좀 복귀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도 평균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이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들으니까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은 잡히는데 그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시설을 폭격했고요. 이란에 이제 좀 더 이게 격화되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또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는데 뭔가 주말에 자꾸 뭔가 새로운 얘기들, 좀 불안한 얘기들이 쏟아진다라는 요런 상황들, 요런 걸 감안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상전 얘기, 군대 투입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좀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부장님 요거 한 말씀 듣고 또 차장님 넘어갈까요? 이제 이라크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지상군 들어갔을 때는 이게 몇 년간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겼다고 선언을 하더라도 실제는 이기지 못하는 네. 그런 전쟁이 될 수 있고요. 뭐 거의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를 두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는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지금 하그섬 관련된 섬에 대한 부분들이 네. 뭐 주둔할 수 있다 이야기가 오늘 잠깐 나오던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90% 이상의 원유 정제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폭격을 했을 때도 정제 시설을 때린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군사 시설을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피했고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제 시설을 때린 것에 대해서 미국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몰랐을까 뭐 이런 얘기. 글쎄요, 그건 많죠. 모르겠지만 네. 뭐 알 수는 없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네. 명확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 쪽에 어떤 시설을 때렸을 때 특사를 보내서 약간 항의성 경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가 부분들을 잡고 있고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데 일부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지금 원유 선물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설이 돌고 있는데요. 뭐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뭐 앞으로의 선물 부분들이 원유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80대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은 안 되죠. 현재 상황에서 선물이 더 튀어야 될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일부 뭐 전쟁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물보다는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네. 이 부분들은 뭔가 누르면서 유가를 못 오르게끔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지상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최악의 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중간선거가 지게 될 것이고 중간선거 지게 되면 본인이 상원까지 내주면서 탄핵에 당할 게 명확한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 한 번 말씀드렸던 게 네타냐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은 법적 사법 리스크 굉장히 있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쟁 치르지 않으면 당장 감옥을 갈 사람인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더 끌고 가면서 6월달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총리직을 만약에 유지를 하게 되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네타냐후. 그러니까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몰랐다 뭐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타냐후는 자기 마음대로 해볼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좀 더 뭔가 좀 급발전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때려버린다. LNG 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원유 시설 이런 정제 시설을 때려버리면 이게 상황이 과연 트럼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자제시키거나 못하게끔 뭔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어떤 시나리오까지 쓰고 싶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말씀 나눠주고 계시는데 지프러그님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이 안 되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해주죠. 그렇죠. 뭐 전쟁에 대해서는 예측이 참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 보면서 그때그때 이슈들 보면서 시장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챙겨보고 있는데 사장님 또 시장 네.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뭐 일단 참 불명확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런 밸류라든지 지금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본다면 미 증시 대비해선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서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건물을 팔면 주식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전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501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오늘 전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산주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디게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튀고 있는 것과 유가가 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의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중동 쪽에서 만약에 발현이 되면 그때는 뭐 제가 틀렸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달러 그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잖아요. 130까지 올라갔었나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단 피크는 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잡음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PER이 5배 수준이거든요. 뭐 마이크론이 20배, 15배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도 그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삼성전자만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거든요. 밑에 있는 빨간색이 외국인들의 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가장 비중이 적었을 때가 2025년도 5월 27일, 2025년도 5월 27일 날 49.56%의 외국인 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가 아니죠. 16일 날 또 49.56%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하방 경직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만 더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지분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들은 맞거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해 준다라는 가정이 좀 붙는다라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두 기업은 약간 따로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견조하기 때문에 뭐 종합주가지수 자체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뭐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크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점점 줄어드는 국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각각 3%대 4%대 빠졌지만 그래도 20만 전자 100만 닉스는 이제 유지를 해줬는데 이 얘기를 또 박근영 부장님과 뒤에 자료도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실적이 진짜 잘 나왔잖아요, 부장님. 잘 네. 나온 거죠. 네. 뭐 깜짝 실적을 넘어서서 슈퍼 깜짝 실적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 잘 나왔는데 요게 시간 외에서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네.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뭐 그냥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론 관련해서 시간에 빠진 것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네. 캐펙스 관련해서 이제 스펜딩, 그죠? 캐피탈 스펜딩, 익시딩 이 돈을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시간에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점 통과 우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EPS가 70%대예요. 마이크론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제조업체가, 그죠? 물론 뭐 엔비디아도 굉장히 그렇게 높긴 하지만 EPS 가속화가 좀 정점에 오르지 않았느냐. 너무 좋게 나온 건 오케이, 알겠고 다 좋은데 EPS가 엄청나게 정점에 올랐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가 먼저 올랐고 신고가 영접까지 가면서 과도하게 먼저 올랐다는 상승입니다. 2주간 지금 마이크론이 2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에 좋은 거 알고 땡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른 상태에서 과다하게 오른 상태에서 EPS가 나왔는데 야 여기서 얼마나 더 클 수 있지? 과연 EPS가 여기에 대한 정점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뭐 꼽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27년도 회계 연도의 자본 지출 대비 가이던스가 캐펙스가 너무 과도해 보인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꼭 짚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GPM이 81%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메모리 수급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쇼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GPM 레벨이 과거보다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지금보다 어쩌면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 계약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높은 이익 레벨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삼성이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최근에는 뭐 분기 단위로 뭐 50% 70% 가격을 올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받는 다른 이제 공급자 뭐 이렇게 뭐 수요자들이 결국은 이거 너무 높아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3년 5년 정도로 장기 계약으로 높은 계약을 하고 싶다 이야기가 나왔었고 삼성이 그런 쪽으로 조금 전략을 변화시킬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가격일 때 3년 5년짜리를 해놓으면 사이클을 만약에 탄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 변화가 트렌드 포스 쪽에서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엔비디아나 뭐 TSMC나 이런 뭐 마이크론 같은 관련해서 이익이 높고 낮으면 문제,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뭐 20배, 뭐 20 몇 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익률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조 달러인가요? 뭐 그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이게 8, 9조 달러까지 가려면 그럼 여기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70몇 프로 이렇게 GPM을 갖고 있는데 시총이 너무 크다. 그렇죠. 이 시총이 2배를 가려면 70% 넘는 마진율에서 마진을 얼마나 구가해야 이게 뭐 2배로 갈 수 있나 이런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되다 보니까 좀 무겁다라는 이야기가 엔비디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숫자를 내더라도 좀 무겁다 이야기 나오는데 마이크론도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따지면은 말씀 주셨던 뭐 이차장님 말씀 주셨던 마찬가지로 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결국 오늘도 장이 밀리면서도 삼성전자 20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100만 원대는 그래도 지키잖아요. 네. 마디 지수가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지만 거기를 오늘도 지켜줬고 살짝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기 단위의 어떤 어닝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어닝 추정치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20만 원 언저리, 100만 원 언저리가 이제는 좀 지지 라인으로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절대 지수는 지금 6천 몇백 포인트에서 지금 5천 몇백 포인트 떨어져 있지만 삼성전자 20만 원대, 하이닉스 100만 원대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을 두고 우리가 흔히 뭐 반도체 풍향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지금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보인다.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 좋을 건 알았지만 이 정도 뭐 매출이 전년 대비 3배가 늘고 뭐 이런 정도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 하지만 진짜 좋구나. 뭐 이런 확신으로 좀 변해가는 과정인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시간외에서는 뭐 캐펙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좀 빠져서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봤습니다. 차장님, 네 시장 포인트 네. 또 들어볼까요? 뭐 새벽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제가 지금 뭐 이 네. 페드워치 2를 보고 있는데 2026년도에 금리 인하의 확률이 지금 거의 포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연내 1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좀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가가 확 올라갔고 반대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낮게 판단이 될 때는 주가가 또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만 보면 이 페드워치라든지 FOMC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전부 다 묻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묻혀 있지만 우리가 이 변화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유가가 튄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면에 있는 이런 수치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져 있지만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뭐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또 우리가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치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뭐 현재까지는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 본다라면 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전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EPS라든지 PER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제가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 정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2026년도에 대한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보다 반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매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아니라 예상 영업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30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400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신선하진 않아요. 어쨌든 좋은 내용이니까 좋은 내용이고 더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선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주가라는 것이 무조건 밸류에 수렴을 한다면 주식 투자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 무조건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유동성이죠.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밸류 정도까지는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부담스러운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는 복귀를 한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새벽에 미증시는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미증시가 좀 잘 마무리가 되면 네.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또 보란 듯이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가 그 FOMC에 대한 부분은 알고는 있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 작가님들 중에는 밤새서 기자회견까지 그래요? 보신 분도 죄송합니다. 있고 아유 죄송은요. 여전히 그래도 일부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예상대로 동결을 했고 여러 가지로 뭐 인플레 진전이 없으면 인하가 없다. 뭐 이런 발언들, 금리 인상 키워드도 배제되진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된 부분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영 부장님께 말씀해 주신 모건 스탠리 쪽의 얘기는 지금 이재규 차장님께서도 정부의 의지가 계속되는 한 우리 증시도 유동성이 있는 한 튼튼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코스피 향후 2년 내 최대 8,500선까지 상승을 전망을 하면서 이게 한국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다 하면서 7,500에서 8,500을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그럼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으로 좀 얘기를 넘겨볼까요? 부장님, 체크 포인트 뭐가 있었어요? 네, 네. 우선은 오늘 뭐 역시 마이크론 때문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그 숫자에서 마이크론을 판다. 물론 이제 좀 비싸긴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비싼데 자, 어제 실적을 놓고 마이크론을 파는 것은 애플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냈는데 애플을 파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하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사전에 이제 2주 동안 20% 정도 오른 것에 대한 뭐 단기 차익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수급을 누가 알겠습니까만 네. 아무튼 그런 식의 굉장히 극찬이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사실 오후장에 12시 넘으면서 아까 그런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1%대로 딱 좁혀지면서 상당히 좀 하방 경직을 보였기 때문에 나쁘지 네. 않았던 모습이고요. 또 그러면 시장이 대폭적으로 같이 폭삭 내려앉으려면 종목들이 다 빠져야 되는데 지금도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꽤 좋은 모습이고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도 두산 테스나 후공정대한 파운드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 뭐 엑시노스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던 그 칩 같은 거 그로게 칩, AI 칩 같은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두산 테스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니 쪽에 약간 수율이 문제가 있으면서 삼성의 기회가 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두산 테스나 눈에 보이고요. 리노공이나 ISC 이런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CPO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광통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고민치가 최근에 광통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기회 요인이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다층 구도의 PCB가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열릴 거야라고 최근에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판 업종,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종목들, TLB까지요, 그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찾아서 확실히 이번에 GTC가 무조건 소부장 다 좋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PSK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결국 이 라인에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고 HP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뭐 여러 장비주들 가운데 스토리가 지금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선별적으로 확확 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슬림화하면서도 좀 찾아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행 업종이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일부 뭐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제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유료 할증료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선구매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으면서 약간의 어제 뭐 항공주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저께 좀 올랐는데, 이건 뭐 단기적인 이슈니까 아무래도 4월 5일에 너무 비싸니까 3월에 먼저 사자, 이것들 때문에 단기 수요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제 광통신 쪽인데요. 뭐 광통신이 뭐 대한광통신이나 뭐 빛과전자, 오늘 머큐리 이런 종목도 쭉 나왔고, RF 머티리얼즈 역시 급반등이 다시 나왔죠, 그죠? 이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거든요. RF 머티리얼즈가 한 이틀 정도 많이 오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광통신 시장이,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구리와 관련된 부분과 광통신을 하면서 바뀌는 거냐, 이 이슈가 굉장히 GTC에서 중요했는데, 이제 뭐 젠스랑 CEO는 답을 줬죠. 구리와 광통신 같이 간다 이야기했고요. 다만 2030년 기준으로 본다면 구리 대비 광통신이 1.4배 정도는 될 거야. 그러나 구리를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다. 구리도 커질 것이고 광통신도 커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커런터 같은 종목을 사면서 광통신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뭔가를 열어놨지만, 젠스랑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통신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GTC에서 광통신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으면서 구리와 함께 간다. 그리고 2030년 넘어가면 구리 시장보다는 광통신이 조금 더 커질 거야. 근데 같이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올해 시장에 아마 관통을 하는 광통신 쪽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여우가 나오는지, 그죠?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통신 장비주 계속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좋습니다. AT&T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와 이 관련해서 후원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밀어주겠다 이야기 나왔었고, 최근에 뭐 AI 랜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PO도 광통신도 결국은 통신 장비 쪽에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신 장비주들 눈에 띄게 지금 두세 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그 구간에서 틈새를 팔고 들면서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어렵다고 하던 KMW도 벌써 3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원전은 뭐 여전히 좋겠죠, 그죠? 네. 원전은 오르비텍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은 같이 갑니다. 네. 시장이 어쨌든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유달리 혼자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국내에서 70%다. 그러면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일렉이 기존의 주였다면 26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올해 한 해 성장률은 LS 일렉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 한 해 단기적으로 아마 LS 일렉이 상대적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LNG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비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움직인 것도 있고, 건설 대표주 가운데서는 역시 이제 원전 관련 뭐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이나 GS건설이 이제 현대건설 다음으로 원전 관련주로서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사실은 채팅창에서 펄어비스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요거는 이제 오늘 특징적인 거 부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펄어비스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한가를 갔어요. 펄어비스가 이제 기대감에 최근에 좀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붉은 사막에 대한 이번에는 실망감입니다. 오늘 하한가를 갖고 이제 7년을 개발을 했는데, 해외 매체 쪽에서 스토리, 조작감, 콘텐츠, 설계 등의 호평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대 이하다. 이게 메타크리틱이라는 이제 평가 그 매체인데, 오전에 공개된 붉은 사막의 요 메타스코어 점수가 78점이라고 합니다. 메타크리틱이 이제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 점수를 평균치를 집계하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요거 점수를 미리 보면 게임 흥행 여부를 알 수 있대요. 근데 보통 흥행하는 작품이 뭐 80점 중후반, 90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78점을 받았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갔는데 요 얘기 펄어비스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요거 좀 진단을 해보고 가도록 하죠. 예. 뭐 기대 이해한가 봐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네, 뭐 네. 저도 게임을 많이 하진 네네네. 않는데 일단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상장할 때부터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2017년도에 상장이 된 기업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한 대작이 나오고 평가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언론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출시되고 나서 이거 엄청난 호평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요 하한가는 좀 과한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박하다고 바로 하한가? 뭐 이런 뭐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여기서 네. 이제 어느 네.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아.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펄어비스를 필두로 해서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펄어비스를 비롯한 많은 게임주들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를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구조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펄어비스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 단기적인 반발 매수 같은 경우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오늘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한가까지 들어갈 일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애매해요. 6년, 7년 동안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밀리면 앞으로 이제 뭐 게임 개발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퍼블리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가 좀 구조적인 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과하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서 지난 고점인 72,000원대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 여부는 게임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진행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관심이 없는 쪽이라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아유, 예. 아니요, 충분히 해주셨고, 그 채팅창 반응을 보면, 지구인오리님이 78점이면 일반 게이머들이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방구석 태수 형님도 78점이면 나쁜 점수라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의 기간과 어떤 투자 금액이 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점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채아님은 또 근데 한가 갈 정도인가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 한번 짚고 갔습니다. 또 시장 얘기 뒤에서 이어가 보겠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거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박구영 부장님. 네. 차장님도 네 한번 드셔봐 주세요. 저 이제 네. 한 두어 번 방송하면서 이제 네. 광고를 실었더니 네.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감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박근영 부장님께 지금 기대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동안 잠깐만 맛봐 주시고요. 그 후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3원 가든 LA 갈비 가지고 왔고요. 2+1 구성입니다. 최초의 5만 원대 구성이고요. 500g 2인분짜리를 총 3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6인분이 되겠고요. 1인분에 계산을 해보면 9,966원 꼴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압구정에 이제 삼원가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이죠. 미쉐린 선정 압구정의 삼원가든이라는 고깃집의 LA 갈비 2+1 최초 59,800원 구성이고요. 39%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50년 전통이라고 하네요. 와, 유명한 건 알았는데 50년 오래됐군요. 양념갈비가 총 1.5kg이 가는 맛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게 소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균형 잡힌 황금 비율의 간장, 양념. LA 갈비는 또 양념 맛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한 입씩 드셔보시면 저희가 하얀 또 갈비는 흰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흰밥까지 드렸는데 한 말씀씩 맛 보셨으면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부장님 네, 어떠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부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음미를 먼저 하고 계셔서 부장님은 네. 맛이 굉장히 좀 강하진 않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좀 부드러워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뭐 밥이랑 먹으면 고기는 항상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원가든 저는 많이는 안 가봤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가족이 자주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다녀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말하는 맛과 그때 항상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맛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판매하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단짠인데 진짜 약간 조화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들었는데 네. 박근영 부장님 제가 나중에 먹었는데 제가 더 먼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오래 음미하셨으니까 맛 표현 기대가 됩니다. 부장님. 네, 오래 네. 음미한 건 아니고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네. 오. 이게 최고네요. 간장 베이스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갈비 베이스의 양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맞아요. 예, 강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어른들도 뭐 글쎄요, 좀 단맛을 좀 싫어하는 거부하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원래 갈비 양념이 그렇다고 달지 않은 갈비 양념은 잘 없긴 하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게 달달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이런 정도의 갈비 정도의 이런 담백한 달달함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좀 아쉬운 게 오늘은 이 고기보다는 밥이에요. 네, 여기에 흰쌀밥에 여기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좀 따뜻하게? 약간 윤기가 흐르는 그런 따뜻한 쌀밥이 좀 들어왔으면 이 갈비가 훨씬 더 한층 더 풍미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갈비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은 약간의 달콤한 스윗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게 계속 먹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내려놨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계속 더 먹다가는 이 침이 고여가지고 방송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와. 그만큼 맛있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사 드셔보시고 뭐 그리고 이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안에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 중에 계속 먹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 뼈 없이 그죠? 그냥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사실 손으로 먹겠는데, 이렇게 예. 그죠, 뜯어야 근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그렇고 지금 말하는 와중에서 지금 입에 침이 계속 고여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만큼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보시고 뭐 가족들이 그냥 편하게 외식 나가면 좀 많이 부담되는 상황도 있는데. 사서 이렇게 좀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에 한번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다. 약간 달콤하지만 좀 자극적이 하는 달콤함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이렇게 잘라서 주면 네, 그럼요. 진짜 양념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양념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세이브 얼웨이즈 님이 웬만한 음식 평론가보다 잘하신대요. 부장님. 네. 최고였습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지금 주식 방송에서 시장 분석을 잘한다고 그게 돼야 되는데 시장 분석에 대한 극찬은 네. 이미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소개를 안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어떤 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박근영 부장은 먹을 때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시는데 아유. 그럼 뭐 평소에도 이쁘단 말씀 맞죠?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그럼요.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 이렇게 3원 가든 LA 갈비 2+1 최초. 요거 가족끼리 드시면 정말 좋을 만한 상품입니다. 저렴하게도 또 저희가 구성해 왔고요. 많이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쿠쿠 무선 청소기를 가지고 왔는데 요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화면으로도 나갈 겁니다. 무선 청소기 최초의 24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LA 갈비가 네, 5만 원대였는데 무선 청소기가 24만 원대니까 진짜 또 저렴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쿠쿠 무선 청소기고요. 최초에 24만 9천 원대, 24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고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모터가 적용이 돼서 이 부분 사실 청소기 쓸 때 모터가 좀 뭔가 시원찮으면 청소기 쓰나 안 하잖아요. 요거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요게 아주 큰 소구 포인트입니다. 스마트 먼지 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먼지를 구석구석 찾아내서 청소를 해줄 수 있다. 이 부분도 장점이 되겠고요. 엣지 듀얼 롤러 브러쉬로 모서리까지 깔끔하게 모서리 부분 잘 안 닦이면 청소기 돌릴 때 좀 짜증납니다. 근데 요거는 모서리까지 듀얼 롤러니까 롤러가 2개가 있다는 뜻이고 그게 모서리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대용량 배터리 적용으로 최대 45분 동안 충전 없이도 넉넉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쿠쿠 무선 청소기. 24만 원대면은 저는 진짜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기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34%나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뭐 물가 비싸서 다들 좀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항상 저희 이 상품 구성할 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갖고 올까 고민들 많으시다고 하네요. 그 부분 좀 알아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부장님. 네. 네. 우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네. 좀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수급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이 그러면 팔고 어디로 도망갔을까? 뭐 밖으로 나갔을까? 아니면 안에서 놀고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 네. 좀 띄워주시면요.
자, 이게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예, 순매수 규모를 보면 지금 뭐 3월장에 급등락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13조 3천억을 팔고 있었고 개인이 이제 거의 받았다 봐야 되겠죠. 12조 3천억을 받았습니다. 개인들은 결국 뭘 샀습니까? 반도체 가장 많이 샀고요. 자동차 샀습니다. 화학 들어왔고요. 반도체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로 인식을 했겠죠.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뭐 17만 원 깨졌을 때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한 1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개인들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역시 뭐 로봇 관련된 사업 기대감, 현대차 그룹들이나 뭐 모비스라든지 그 외에 일부 로봇 부품주들 좀 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대척점으로 외국인들이 판 것을 개인들이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왔냐? 물론 많이 판 만큼 다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산 것은 건강관리나 그다음에 조선기계, 조방원 쪽으로 들어왔고 건강관리 쪽 역시 뭐 최근에 보면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잖아요. 신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고 삼천당제약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운데 굉장히 뭐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네. 물론 뭐 ETF 관련된 타이거 ETF도 제약바이오 쪽에 헬스케어 쪽에 뭔가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인데 어쨌든 건강관리, 조선기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적 관련주들을 굉장히 담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개인과 더불어서 기관들이 반도체를 같이 사준 거죠. 그죠? 1조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지금 반도체 개인과 기관들 산 거 보면 외국인들이 판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관 쪽의 수급이 일부는 ETF 형식으로 들어온 것도 있겠죠. 네. 그죠? 금융투자 쪽으로 본다면 개인 자금 ETF로 기관에서 잡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같이 고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반도체 1조를 판 것을 일단 기관 창구와 개인 창구들이 받아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기관, 뭐 증권주 당연히 최근에 기관들은 본인들은 더 잘겠죠. 최근에 거래대금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이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이 커지면 증권업에 계신 분들은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서 뭐 미래에셋증권이든 뭐 여러 대형사들이 굉장히 이게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샀을 거고 IT 하드웨어, 뭐 IT 하드웨어는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기, 그죠? 네. LG노텍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수급들 이렇게 보시면은 눈에 좀 들어오죠, 그죠?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자동차 반도체 좋아하는 것들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역시 조선 기재, 뭐 기계, 그다음 건강관리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급이 쏠리는 섹터와 함께 실적이 받침이 되는 조방원 이런 것들로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역시 돌아갔다라는 부분도 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섹터에서 조금 저희가 트레이딩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겁니다. 그죠? 모건 스탠리가 이제 8,500까지 갈 수 있다 이야기도 이제 물론 뭐 이게 가장 좋은 뭐 시나리오로 보는 겁니다만 그래도 7,500 정도까지는 뭐 볼 수 있다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은 모습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현재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뭐 적어도 6,500포인트까지는 뭐 중심값 적응을 간다. 베이스 케이스로 간다는 거니까 2년 정도 본다면 이 정도까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다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야기는 아까 제가 드렸었고요. 자, 넘어가면 아까 메모리 관련해서 역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나오고 있는데 트렌드 포스가 역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년에서 5년간의 단연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뭔가 변할 겁니다. 최근까지는 1분기 그리고 1월, 2월 상승폭이 컸는데 가져가는 쪽에서 좀 주춤하면서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가져갔겠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약간의 뭐 자금을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아진 상태에서 뭔가 이제 가격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030년까지는 웨이퍼가 결국은 쇼티지가 나올 거다.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HBM4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아쉬워요. 그 HBM4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조금은 탈락되는 거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뭐 이다 아니다 서로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HBM4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죠. 만약에 마이크론이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물량은 하이닉스가 가져갔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배력 이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50% 이상은 가져가는 지배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삼성그룹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주주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16조 원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뭐 배당 문제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자 이것들을 결부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삼성그룹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계열사별 투자 포인트를 모건 스탠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자본 정책에 대한 부분들, 거버넌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성물산, 화재, 카드까지 보는데 삼성생명은 목표 주가를 기존에 16만 5천 원에서 무려 27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4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결국 이제 주주 환원이나 지배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52만 원에서 54만 원을 살짝 올렸고요. 방어적 성격의 고배당주로 받고 삼성카드도 기존에 4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삼성그룹주를 프라이싱을 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사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 중에 아까도 언급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체 에너지 쪽이 있습니다. 뭐 SK 이터닉스 비롯해 가지고 요쪽은 유가가 이제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가는 면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 네, 뭐 일단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죠. 네. 이거는 뭐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SK 이터닉스 말씀드리면서 뒤에 무슨 에너지가 들어간 맞아요.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부장님께서 거의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1%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급등했다, 급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가 2%, 2.7%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SK 이터닉스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원전 쪽과 연동이 되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매출을 만드는 구조였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보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다시 한번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건설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원전과 건설 쪽도 좀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면 아까 우리가 자동차, 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뭐 현대차 밸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자료가 있기는 한데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2025년도에 주요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아가 9.9%,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가 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2026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렴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밸류를 부여해 준다면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야기를 했는데 LS 일렉트릭이 제가 알기로는 그 배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전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제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클로징벨 함께 해주시면서 박근영 부장님 진짜 뭐 시황 분석 최고다. 우리 바른 청년 이재규 차장님 최고다. 많이 이제 성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사를 나누고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 박병창 이사랑 함께할 또 시간이 준비가 돼 있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분의 한 말씀 이제 정리로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어제는 너무 시장 와 다시 6천 가나 이랬다가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악재 좀 소화하면서 조정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심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예측도 어렵고요. 중심 잡아줄 수 있는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부장님. 네, 그냥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전쟁이란 게 뭐 시작은 마음대로 해도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찾는다면 이 전쟁 이슈만 하나만 놓고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일단 시장은 대부분 회복을 했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시간에 흘러가면서 약간의 그런 충격파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 시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물론 뭐 전쟁통에 무슨 밸류 이야기야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국 시장이 얼마나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좀 비워야 되냐 아니면 빠졌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눌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눌린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자, 도망갈 시장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섹터별 내에서도 같은 섹터가 한꺼번에 다 움직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분명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특징이 그 가운데 정말 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3프로 TV나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보시면서 좀 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이 계속 좀 함께 해주시고요. 도망갈 시작은 아니다. 근데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모멘텀별로 움직이니까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십니다. 차장님. 네, 뭐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 커서 네.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렇게 뭐 약한 시장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은 거고, 지금 환율과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피크를 찍었었던 적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안정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에 돼가지고 미증시가 폭락을 하고 갑자기 무슨 추가적인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우상향을 바라보면서 분할 매수, 주식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없거나 늘렸으면 하셨던 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